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하루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강도가 가장 높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5주째이고 비수도권도 3주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686명이나 많고 이전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달 28일 1,895명보단 328명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전 정점을 깨기까지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차 유행 909명, 2차 유행 441명, 3차 유행 1,240명 등 각 대유행 때마다의 정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의 하루 확진자 수 역시 국내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은 일상생활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캠프에 감염된 강습자가 참가했다 강습생 등 2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대형마트에서 손님과 직원 16명이 감염됐고 서대문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도 3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1,027.7명으로 직전주보다 92.7명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509.3명에서 66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소 혹은 정체 상태를 보이던 수도권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1,608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 1,768명보단 줄었지만 내일도 2,0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8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수가 2,3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던 정부의 한 달 전 예측은 우려스럽게도 적중했습니다. 휴가 절정기 때 발생한 확진자가 오늘부터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이 증가세는 언제쯤 정점을 찍게 될지 김하영 기자가 전문가들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8월 중순에 확진자가 2,300명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2인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오늘 확진자 수는 2,223명으로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정점일지 아닐지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혹은 이 증가에서 다시 증가하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보일 것인지는 금주 상황들을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고요.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면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1,500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확산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잠복된 감염이 누적된 만큼 단기간에 잡힐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환자가 많아지면서 숫자가 커졌잖아요. 이런 식의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방 컨트롤이 된다고 또는 일시적으로만 올라간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강력한 추가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을 포함해 다시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오늘부터 요양병원의 면회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산 추세에 맞는 새로운 방역 조치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가능한 건 뭔지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방역 조치만으론 4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확진자가 줄기보다 늘어나고 있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이루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어떤 대응 체계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이면 확진자 수가 600명대 이하로 내려갈 거라던 예측도 현 상황에선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동량은 여전히 3차 유행 때보다 30% 넘게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 3단계 플러스 알파처럼 기존 거리두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순위를 앞당기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면회 자체가 전면 금지됐고 3단계 지역에서도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이라든지 아주 이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된 그 면회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다시 실시됩니다. 4단계 지역에선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2주에 한 번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이 또 한 번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두고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무엇보다 지금의 방역 대책이 델타 변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를 겨냥한 추가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정부도 그 묘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3.3%에 그쳤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달 만에 70%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크고 초기 감염력이 강하여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 추세가 바뀐 만큼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수 있고 5차 유행은 또 올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은 확연히 줄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일단 4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백신 접종률을 70% 정도 완료한 뒤에 대응 전략의 수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유행 상황을 꺾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40에서 50대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 되어야지 패러다임을 변경시킬 수 있거든요. 정부는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전략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이고 예방접종률 변화에 따르는 어떤 방역 체계,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1차 목표인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장기적인 대응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이스라엘은 어제 하루 6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더 강한 변이가 계속 나오는 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한 만큼 현실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6,275명, 이틀 전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불과 2달 전 확진자가 7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의 85%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모범국. 높은 접종률을 믿고 방역을 대폭 완화했지만 델타 변이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백신도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 속에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מאזרחי ישראל מעל גיל 60 יצאו להתחסן, זה כמעט 50% תוך כמה ימים. 백신 접종률 75%에 달하는 영국도 하루 확진자가 2만 3천여 명까지 나오자 3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지만 사망률은 크게 낮춘 만큼 3차 접종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is is so important in building that vaccine wall of defense. It's a thing that's helping us to work our way out of this pandemic towards normal. 하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이상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상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한 겁니다. 이처럼 집단 면역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What the virus will throw out next is a variant which is perhaps even better at transmitting in vaccinated populations. We need to focus on thinking about how do we prevent people dying. 폴라드 교수는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의 3차 접종보다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접종하는 것이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직접 모시고 확진자 2,000명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상황 점검해보고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어쨌든 저희가 처음 지금 목격을 했고 현실화됐단 말이죠. 네. 당장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정점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꺾일 거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에서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수도권의 풍선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많이 겹쳐 있는 상태였고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 확진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로 임시 선별 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2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지금 600명을 육박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저변에 많은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단 2달 만에 한 자리 숫자에서 6,000명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의 확산세를 두고서 이제 이 배경을 두고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의 확산세의 가장 큰 요인은 델타의 전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타는 기존의 바이러스 최소한 3배 이상 전파력이 높죠. 그래서 바이러스 양도 많게는 1260배가 나온다는 거죠. 옆에만 있어도 호흡을 들이쉬면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델타의 전파력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의 3차 대유행에 기저의 확진자가 많은 상태에서 델타 변이를 만났고 또 공교롭게도 8월 이런 휴가철이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이동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4단계, 이거 비수도권이 3단계가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거리두기에 강력한 나름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안 지켜지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다지만 이 거리두기 단계는 3차 대유행 시기에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령자들을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대유행쯤 1,000명은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델타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리두기가 델타 변이를 막기에는 여러 가지로 방역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를 지금이라도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좀 더 다른 방역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1차 접종이 오늘 42%, 2차 접종이 15%를 넘겼는데 이 시점에서 이 수치가 갖는 어떤 우려되는 부분과
그나마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십니다. 네, 우선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42%가 1차 접종률입니다. 그 접종률에는 우리가 고위험군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그리고 50대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위험군 보호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지만 2차 접종률이 15%에 머물다 보니까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하는 경우는 아스트라는 30%, 파이자는 35% 정도밖에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2차 접종으로 올라가야 60에서 80% 가까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2차 접종이 빠르게 특히 50대를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늘고 있으니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또 2,000명대를 이제 진입을 했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예상들이 많고 하는데 이럴 때 국민들이 대처하는 방법,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현명할까요? 네, 코로나19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건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특히 치료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항체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 있고 경구 치료제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두세 달만 더 우리가 잘 방역을 지켜주시면 내가 감염되더라도 그냥 독감처럼 살짝 앓으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방역을 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와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발생한 형사사건이 올해만 8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광명의 한 체육공원. 한 남성이 마스크도 없이 걸어가자 관리 직원이 다급히 쫓아갑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남성은 대뜸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 보입니다. 그리곤 자신의 차로 유유히 걸어가더니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차를 막아섰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립니다.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안 쓰시겠다고 이제 욕을 하셔서 저희 셋이서 막았는데 엑셀을 밟고 그냥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주한 49살 남성은 약 3km 떨어진 대로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고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의 한 택시 승강장. 경찰이 한 남성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갑자기 경찰 손을 꺾고 말리는 다른 경찰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손을 꺾인 경찰은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 없이 택시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겁니다. 이 남성도 구속됐습니다.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공집이라든지 운전자 폭행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시비로 불거진 형사사건은 올해만 800건이 넘고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했고 운전기사 폭행도 100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연 양 위원장은 당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 절박하다면서 10월 총파업 투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기습적으로 모여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장소를 바꿔 기습적으로 미허가 집회를 강행한 데다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수칙도 어긴 겁니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청 끝에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사한 뒤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그 시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난달 집회에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을 쥐어짜는 방역이 아니라 재벌에게 고통 분담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 위원장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부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계순위 17위 부영그룹의 총수 이중근 회장. 회사 돈 4,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엔 지병을 이유로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는데 그 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도 보석이 유지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회장으로 재임하던 대한노인회 행사에 나가 정치권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난이 가열됐습니다. 이렇듯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도 모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재계의 중대 경제범죄 사범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80살의 고령이란 점에 당뇨와 척추염 등 건강상 이유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의 80%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해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재계 인사와 정치사범, 고위공직자 출신 수용자 50여 명에 대해선 이른바 신중검토 대상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두 분 다 그 경제범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 재벌 총수들,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다 저버린 거죠. 법무부는 오늘 이번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이틀째인 오늘도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담화 내용의 수위도 어제보다 높아졌는데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중단에 이어서 추가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오늘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의의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남측을 겨냥해 안보 위기, 대가라는 단어를 쓰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의 통신망 가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통전부장 명의의 담화를 잇따라 내놓은 만큼 북한의 추가 행동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상응하는 억제력과 또 선제적 공격 능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다만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미국을 직접 자극해 북미 협상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정도의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SLBM이나 신형 잠수함을 선보인다거나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전략적 도발을 지금 할 상황 혹은 이게 그 준비됐는지 여부 이게 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지난 2019년 8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추가 대북 제재 등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26일 종료되는데 훈련 종료에 앞서 21일엔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해 대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서는 30km로 낮춘 새로운 제한 속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1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했습니다. 5년 전보다 1,200명 줄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등 모든 유형에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과속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77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새로운 제한 속도를 시행했습니다. 도심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고 이면 도로는 전국적으로 시속 30km로 제한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 효과는 어땠을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사망자가 12%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이 많이 줄었습니다. 16.7%나 감소했습니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보행자 사망은 자동차 속도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보행자를 치면 중상 확률은 92%지만 50km에서는 72%, 30km에서는 15%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60km로 부딪혔을 때 보행자가 받는 충격이 4 정도라고 한다면 30km일 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충돌 속도가 2배일 때 충격량은 4배 증가한 셈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속도가 줄어들 거라는 운전자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시행 전 평균 속도는 시속 34km였는데 시행해보니 시속 1km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제한 속도가 실제 교통 흐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은 4,400명, 매일 4명이 죽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의 3배나 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 빚을 다 갚는 걸 조건으로 신용 등급의 하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신용 사면 제도입니다. 김세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빚이나 카드값은 5일만 늦게 갚아도 미납이 아니라 연체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공유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닥친 뒤 빚을 제때 못 갚는 연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연체이자 면제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은 12만 8천 명, 1년 전보다 8% 늘어났습니다. 빚 갚을 기한을 미뤄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56%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신용 사면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가 닥친 작년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해 안에만 빚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신용등급 하락만 막아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 소액 금융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조치는 1998년 외환위기 때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처음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빚을 모두 갚은 사람들만 신용사면을 하는 거라 도덕적 해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같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경심 교수.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선고도 같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방해 등 7가지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인턴 활동이었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딸 조민 씨가 맞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바꿨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인턴 확인서 자체가 허위라는 1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증거 조작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바뀐 반면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주식 10만 주를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미공개 정보로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천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1심과 같이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 수집한 자료의 증거 능력 문제는 이번에도 무시됐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인천의 21세기 병원이 행정 직원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을 시켜왔다는 의혹을 석 달 전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 병원의 원장과 행정 직원을 상대로 한창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리 수술 피해자와 유족들이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경찰청 앞 한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지난 2016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사법기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로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다룬다는 겁니다.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4명을 전신마취를 시켜 분업식 공장 수술을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수술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 적용은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의사 대신 병원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허리를 절개하고 봉합한 인천 21세기 병원. 이 병원 원장과 직원들 또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당국이 대리수술 사건을 다룰 때 환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죄나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은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죄라며 인천 21세기 병원 관계자들을 최소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처벌에 그칠 수도 있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의료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의료 범죄인데 어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나 단순히 의료법 위반으로만 접근을 했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를 추가 입건하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비방전 중단을 다짐했지만 정작 후보들 캠프 인사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비방전이 다시 확산할 조짐도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구상에 이어 지역 대학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임기 내 전액 무상화해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1인당 연간 교육비 지원도 서울 유명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후보 본인은 네거티브 공방 휴전 기조를 이어갔지만 캠프 인사들의 공세는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로는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해 경선 불복 논란을 일으킨 서른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로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를 다 흡수하지 못할 거라는 의미였다며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거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이재명 캠프에선 또 선을 넘었다는 불만이 끌어올랐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김두관 후보가 나서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을 겁박하고 있다며 당의 엄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31% 안 찍겠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맞는 것이지 겁박, 협박으로 들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지사직 사퇴 요구도 그만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 없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쟁 주자들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대신 자신의 기본 금융 공약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폄하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해 약자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냐며 기득권 의식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발표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두고 후보들 사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 토론회 참석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다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여 명과 만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한 반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해소할 만한 그런 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강행 의지를 밝힌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윤석열 후보 측 좌장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 사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애둘러 비판한 정 의원의 SNS 글에 이 대표가 즉각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앞서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돌고래,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 멸치에 비유한 걸 역으로 인용한 건데 이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긍정적인 멧돼지나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화 라이온킹 캐릭터들에 빗대 비꼬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방식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중립, 최후의 보루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러서야 됩니다. 당대표가 군기반장 노릇을 한다는 반발도 나온 가운데 유승민 후보 측은 경준이를 흔들지 말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경준이가 결정된 사안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의 의도와 행태가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지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가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냐는 당내외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새벽 무림페이퍼 진주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환기장치 모터에 누전이 발생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을 만드는 기계는 멈춰섰고 옆에 설치된 환기장치 부근에 플라스틱 삽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경남 진주에 있는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51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들이 몸을 떨고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1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조로 일했던 김 씨는 사고 당시 펄퍼장 잔여물을 없애는 물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펄퍼장 주변 환기장치 모터에서 갑자기 누전이 발생해 김 씨가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물 청소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고, 그 사고 이후에 그 감전되면서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바로 와서 사고 신고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펄퍼장 5호기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림페이퍼 공장 전체에 대해 종합 감독을 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무림페이퍼의 안전관리 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에선 지난 2018년 4월 20일에도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고작 4살짜리 아이가 아빠 손에 끌려간 한 사찰에서 마구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고모가 귀신을 쫓겠다면서 아이를 마구 때린 건데 엄마는 아이가 반년이 지나도록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보는 MBC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의 가슴부터 배꼽까지 몸통 전체가 붉은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작년 12월 아이 아빠는 금방 돌아온다며 내복 차림의 딸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시부모님이 잠깐 오셨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고 제가 만삭 임산부였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시키고 오겠다 하고. 하지만 남편은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고 시댁 가족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다니던 사찰이 미심쩍었는데 혹시나 싶어 택시를 타고 찾아가 봤더니 법당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화가 나 말리던 고모를 뿌리치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스님이 목탁을 치는 가운데 고모가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나를 누우라고 한 다음에 주먹으로 가슴이랑 배를 쿵쿵쿵쿵 때렸다. 너무 아파서 오는데 아빠가 내 손을 딱 붙잡았어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애가 체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초콜릿 먹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때린 거야. 그래서 가슴을 친 거고. 고모에게 따졌더니 귀신을 빼낸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상들이 네 몸 안에 가득하니 이제 네 몸밖에 다 빼줘서 그 귀신들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찰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4살 아이의 고모는 귀신을 쫓겠다며 손으로 가슴과 배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내가 귀신이 안 빠지니까 좀 옆에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잠깐 연불 조금만 해달라고. 아이 아빠는 집을 나간 상태로 아빠와 고모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불안증이 생겼고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막 오열하면서 깨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요. 소변 실수도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옷장처럼 꾸며놓은 비밀 공간에 20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단속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은 일반적인 옷장인데 아래편 문 안쪽에 뚫린 콘크리트 벽이 보입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있던 여자 종업원들이 한 명 한 명 차례로 나옵니다. 선생님들 다 여기 나오세요. 한 명씩들. 지금부터 핸드폰 만지시면 공무원한테 연락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옷장 뒤 비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행렬이 좀처럼 끝나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밀지 마시고요. 뒤에 밀지 마시고요. 2평 남짓한 비밀 공간에 30명 가까이 숨죽이고 숨어있던 겁니다. 이 업소는 미리 예약한 손님만 대상으로 한 명당 30만 원씩 받고 몰래 영업해왔습니다. 소속 가입단속 수사팀에서 왔고요.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장사를 안 하는 것처럼 불을 끈 채 문 안에 다시 문을 설치해 겹겹이 잠그고 몰래 영업했는데 이날만 손님 23명과 업소 종업원 35명이 적발됐습니다. 비밀 통로로 손님을 받고 운영해온 또 다른 유흥주점. 생수와 음료수가 쌓인 창고를 지나서야 나타나는 10여 개의 방. 어김없이 여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손님과 종업원 29명이 적발되는 등 어제 하루에만 서울 시내에서는 8개 업소 140여 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지난달 말 8명이 함께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책임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어긴 엄중한 사안이라며 강 단장을 대기 발령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서 3시간 넘게 질주를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해서 10명이 넘게 다쳤고 차량도 10대 넘게 파손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도로.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에 경찰차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갑자기 후진하더니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옆으로 빠져나가 달아납니다. 이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도심을 질주하고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연이어 바짝 뒤를 쫓습니다. 순찰 차량을 충격하고 그 사천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30분 동안 저희 순찰차 6대가 다 동원해서 이후 30분가량 시내도로 10km를 더 달아난 이 차량은 해변도로의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소나무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2명과 승용차 탑승자 등 모두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차량들이 도로에 한 4대 정도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그 차 추격을 갔다가 잡았다 이러면서 다시 그 현장으로 왔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강릉에 사는 중학교 3학년 15살 김모군으로 차 안에는 동갑내기 친구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로 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도심을 질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17년 동안 일했던 격리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3억 원가량의 관리비를 빼돌려서 구속이 됐는데요. 이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횡령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회계 서류입니다.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송금했다는 확인증, 조잡하게 숫자를 오려붙인 흔적이 또렷합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승강기 공사 대금은 2번이나 집행됐습니다. 아파트 공사비를 보내고 받은 세금 계산서는 액수마다 손을 댔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17년 동안 격리 직원으로 일한 55살 A씨가 꾸민 서류들입니다. 지난 1월 의혹이 제기되면서 A씨는 1억여 원만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늘 불 켜면서 좀 힘들었는데 좀씩 선 거예요. 구하기를 해보니까 나도 놀란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제가 얼른 갚죠. 입주민들의 고소로 구속됐고
검찰은 A씨의 계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1,295번이나 관리비에 손을 댔는데 총 금액은 무려 8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자체 조사한 횡령액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장부만 보고 최대한 확인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3억 8천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아마도 그 계좌 추적까지 개인 그 주변에 있는 계좌 추적까지 다 하게 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은 A씨가 빚을 갚기 위해 관리비를 본인 계좌로 빼돌리고 아파트 관리 계좌와 서류상 기록을 맞추기 위해 장부를 꾸몄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미군이나 전문직을 사칭해서 SNS로 접근해 연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여군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챈 범인들을 잡고 보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남성들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혼자 사는 50대 남성은 SNS를 통해 친구가 되고 싶다는 한 외국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예멘에 파견된 UN 소속의 여군이자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잘 때 빼고는 계속 연락했고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나의 사랑, 여보야, 자기야 해가면서 그건 나를 걱정해줘가면서 그렇게 로맨틱하게 하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99명 다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뒤 이 여성은 위험한 군 생활을 접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오고 싶다며 퇴직 비용과 항공료 등으로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기를 의심했지만 그때마다 결혼하자며 믿음을 줬고 고아라며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형이 나가게 되면은 거기는 과거에 갔다 온 팀들이 보니까 거의 90%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살고 싶다고 감성으로 자극을 하면서 정 씨는 결국 은행에 송금하러 갔지만 다행히 은행 직원의 기재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이 은행에서만 2주 동안 7명이 해당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감성이 손상당하면 돈보다 더 큰 거거든요. 암이 다치면은 팔 부러진 것보다 더한 거고. 최근 또 다른 20대와 30대 아프리카인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잡고 보니 모두 남성들이었는데 남자에겐 여자인 척, 여자에겐 남자인 척 했습니다. 40, 50대 남녀 5명은 이런 수법에 속아 1억 5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살던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대포폰과 노트북 수십 대를 압수했는데 여기엔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거나 당신과 함께 멋진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등 처음엔 달콤한 말로 사랑 고백을 하다 결국 항공료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조직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고 모르는 외국인의 SNS 연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중국에서 서식지를 떠나서 17개월 동안 유랑하던 야생 코끼리떼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동한 거리만 1,300km나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15만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줄을 지어 북쪽으로 이동하던 야생 코끼리떼가 방향을 틀어 다리를 건넙니다. 위안강을 건너 마침내 남쪽으로 이동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국 윈난성 남쪽의 서식지를 떠난 코끼리떼들. 지난 4월 본격 북상을 시작한 뒤 푸얼과 쿤민 등 5개 도시를 거치며 서울 부산 거리의 3배인 1,300km를 이동했습니다. 길을 떠난 이유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迁移呢有助于他们寻找新的栖息地和开展种群间的一种基因交流。 코끼리떼는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 어미 코끼리가 비탈길을 오를 때 도와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끼리떼 보호를 위해 이동 경로를 따라 경찰을 배치하고 드론을 띄워 코끼리떼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했습니다. 사람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동 경로에 있는 주민 15만 명이 대피했고 코끼리떼에 제공한 음식만 180톤에 이릅니다. 我们在开展地面跟踪拍摄画面呢，主要是为了更好的了解到象群的身体状况。
현재 윈난성에 서식하는 야생 코끼리는 300여 마리로 지난 3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과 같은 야생 코끼리 떼의 대규모 이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상징이던 축구의 신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최종 사인했습니다. 세기의 이적답게 그 과정 하나하나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 21년간 몸담았던 바르셀로나에 안녕을 구하며 눈물을 흘렸던 메시. 가족과 함께 전용기에 올라탑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비행기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펼쳐졌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열성적인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Au moins l'apercevoir, qu'il nous fasse un petit signe. J'espère qu'il est au courant que ça fait 3 jours qu'on est tous là en train de l'attendre. 메시는 미리 준비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징하는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팬들의 기대에도 제대로 응답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메디컬 테스트에서 연신 최고라는 칭찬을 받은 메시는 자신이 뛸 새로운 홈구장으로 이동해 드디어 등번호 30번이 새겨진 새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네이마르가 10번을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데뷔 첫 등번호였던 30번을 선택했습니다. 파리 시내는 거의 마비 수준이 됐습니다. 메시가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들었고 경찰들도 눈앞에 나타난 스타의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회장과 포체티노 감독 등 구단 수뇌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2+1년의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와 막강 삼각편대를 구성한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며 화려하게 축구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Creciendo, seguir dando pasos, seguir ganando títulos y por eso vengo a este club. Ojalá que todos juntos lo podamos.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황선우 선수가 오늘 수영연맹 포상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가 아직은 조금 어색한 고3 학생으로 돌아온 황선우. 아시아 기록과 한국 기록을 연거푸 깨며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오늘은 더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지를 계속 넘겨두고 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 올림픽을 터닝포인트로 차근차근씩 늘려가면은 내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그리고 그다음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황선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건 자신의 말처럼 정말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키도 체격도 경쟁자들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몬스터식이죠. 류현진처럼 괴물 같다고 저런 체구에서 어떻게 자유형 100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웨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웨이트를 점진적으로 시키면서 제가 제일 작아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면은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나란히 견딜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고의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룬 뒤 보완해야 할 부분이 더 명확해진 것도 소중한 성과입니다. 경험이 되게 많이 쌓인 것 같다고 저도 스스로 많이 느끼고 또 스타트 자명 거리하고 이제 돌핀 속도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게 더 많은 황선우. 목표는 벌써 분명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지금 목표는 선우 선수 뛰는 종목마다 전부 다 금으로 파리올림픽에서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점수를 내준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강력한 서브 이후에 치열한 네트 플레이를 펼치는 두 선수. 부블리크가 재치 있게 넘긴 공을 메드베데프가 강하게 마무리한다는 게 그만 상대를 맞출 뻔했어요. 다행히 라켓에 공이 맞았고 이번엔 확실히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심판이 넘어진 부블리크의 득점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문제가 된 건데요. 곧장 미안하다고 말한 게 방해 행위로 판정된 건데요.
끝내 경기에서 이긴 메드베데프, 훈훈하게 마무리하네요.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특유의 스윙 자세로 공을 제대로 받아치는데요. 그대로 담장을 넘기면서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어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는데요. 그런데 홈런공을 잡은 이 관중이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은 리틀 야구에서 나온 호수비 보시죠. 빗맞은 타구를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잡은 투수, 무릎 꿇은 채로 그대로 1루로 더블아웃. 메이저리그급 수비를 보여줬네요. 지금까지 스포플레이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프로축구 울산으로 돌아온 윤일록 선수가 복귀 전인 FA컵 8강전에서 시원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지만 무더위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내륙과 해상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구름량만 많아지겠고요.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동안 남쪽으로는 다시금 습도를 높이는 비구름이 머물 텐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 사이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해서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 남해안 지방에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먼바다의 물결이 해안가에 다다르면서 갑자기 커지는 너울성 파도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출근길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의 최저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